네, 발빠른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얘기 아직 생사가 그때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내용은 없다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사망한 걸로 공식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헬기 사고로 사망한 걸로 발표가 되고 동승했던 외무장관도 사망한 걸로 나왔고요. 네. 이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이은 사실상 2인자고 또 하메네이가 물러날 경우 이제 최고 지도자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중동 정세가 지금 상당히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또 다른 충격파로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히잡 시위도 그렇고 미국 제재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심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런 후계 구도를 굳히는 과정에서 국내 혼란도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사고 경위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주시고요. 라이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도 짚어주실까요? 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네. 댐 기공식에 참석하고 헬기를 타고 다른 정유공장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제 산악지대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 헬리콥터가요, 지금 네. 이란 국영통신 보도를 보면은 미국산 베일 헬기인데, CNN 보도는 이 헬기가 1960년대 후반부터 운영이 돼서 굉장히 노후기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악천후를 만나서 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사고 원인이 공식 발표된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메네이 측근인 모하마드 보크베르라는 이란 수석 부통령이 직무대행이 됐고 헌법에 따라서 50일 안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어젯밤에 다음 달 28일 특별 선거를 치른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강경보수 성향의 성직자 출신이죠. 네, 아주 강경보수죠. 2021년 8월에 취임을 했고요. 히잡 시비 아주 유혈 진압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한 것도 라이시 작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주 초강경 인사로 서방에서 알려져 왔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으로 공식 보도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중동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해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가자 전쟁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란이 시아파 맹주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동 혼란이 중동의 앞을 가늠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고요.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 이게 트럼프 때 이제 미국이 일방 파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복원하는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밀고 당기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좀 더 고립시키려고 사우디 여기는 이제 순위파 맹주죠. 네. 사우디하고 상호 방위 조약. 이제 사우디가 이걸 원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상당히 지금 진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되면은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 간의 관계 정상화도 이제 미국이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동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이란에 이제 이런 이제 돌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 얘기는 정리를 할까요? 네. 네. 지금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서방은 이란이 핵기술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핵무기를 마음만 먹으면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강경파 대통령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오히려 이란이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하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중동 정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내용도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얘기, 취임했다는 이 얘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취임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취임하면서 이제 취임사를 발표를 했는데 대충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전임 차잉원 8년 집권 기조를
유지하고 그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점에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그 무력 침공 위협이 여전하다. 그렇게 해서 뭐 대비하겠다고 하면서도 중국하고 대화 교류를 하자는 쪽으로도 강조를 해서 조금 어떤 그런 좀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됐던 게 독립이란 표현은 전혀 쓰지를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뭐 그 차이잉원 정부 때 나온 4가지 견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계승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할 거다 했는데 이 4가지 견지라는 게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상호 뭐 분리해석 견지라든가 뭐 주권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네. 중국은 이 4가지 견지라는 게 자기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양국론이고 독립 추구라고 뭐 전부터 비난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뭐 중국의 반응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단어들을 이제 설정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 중국에 대등하게 대화하고 교류하자 이게 핵심인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자 대등한 관광 여행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학생의 대만 취학 같은 것도 해서 서로 좀 이렇게 평화 공동을 같이 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 이제 제일 대만이 강한 게 이제 반도체인데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래 세계는 반도체 없는 곳이 없을 거다. 그리고 AI 물결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대만이 반도체 선진 기술을 장악해서 AI 혁명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서 대만이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요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좀 이렇게 뭐 러브콜인 셈입니다. 네. 이런 중간 연설 때는 어떤 단어가 몇 번 언급이 되는지 상당히 이제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세보잖아요. 많이 분석들을 네. 하는데 네. 민주란 단어가 31번 언급이 됐는데 이게 차잉원 이제 연임했으니까 2016년 취임 연설, 2020년 취임 연설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라는 언급도 79회, 이것도 그 차잉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고요. 그래서 본토와의 차이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그 측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잉원은 앞서 취임 연설 때 중국이라든가 중국을 의미하는 대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 라이 총통은 연설에서 중국이라는 표현을 7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해보자는 건데 또 뭐 기싸움입니다. 중국 쪽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걸 지켜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독립을 언급하지 않고 뭐 양안 관계 현상 유지 입장을 밝혔는데 네. 중국은 뭐 쇼하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뭐 독립이란 주권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네. 독립 주장하고 똑같은 거다.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어떤 간판과 기치를 내걸어도 분열,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실패한다. 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왕이 중국 그 이제 공산당 중앙위에서 판공실 주임 외교부장도 같이 하고 있죠. 여기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하이 협력기구 카자흐스탄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나의 중국 원칙 이거는 대만 해협 평화를 지키는 정해 신침 이건 이제 소설 서유기에 손흥규 사원한 여의봉을 가리키는 건데 어떤 상황이든지 안정시키는 신비의 치밀한 이런 의미를 썼습니다. 중국 통일은 대선은 거스를 수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라이칭더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중국 반응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네. 그 관방장관이 어제 회견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라이 총통 하에서 일본하고 대만 우정이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친대만 초당파 의원 모임도 라이 취임식에 맞춰서 이제 의원 한 30명이 대만에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대해서 주일 중국 대사가 공공연히 대만 독립 세력에 가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중국 분열을 기도하는 전차에 묶이면은 일본 민중이 불 속으로 끌려가게 된다.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대만의 신임 총통입니다. 라이칭더 총통 취임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뭐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우주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주 전쟁. 최근에 네. 지금 뭐 미국, 러시아, 뭐 중국도 그렇고요. 그 우주 그 군사와 선점 경쟁이 좀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새벽에 들어온 보도를 보니까 어제 안보리가 그 러시아가 제출한 우주 무기 전면 금지, 그러니까 배치, 위협, 사용을 늘상 금지하자는 그런 결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안보리 15표 중에서 찬성 반대가 7표, 기권 1표.
근데 보면 미국이 지난달에도 비슷한 결론을 냈는데 이거는 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제 서로 뭐 이제 네탓 싸움을 합니다. 네. 어제 표결하고 나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가 최근에 핵무기 탑재, 군사 위성 개발에 대한 국제 그 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의안을 낸 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반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난주에도 그 적에도 그 군사 위성을 쌓아 올렸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1967년에 우주 안전 협약이 채택이 돼서 미국, 러시아가 모두 서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주 군사화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안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계속 기싸움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저궤도 위성을 쌓아 올렸다는 그런 보도도 나와서 미국이 긴장한다는 것도 있고 미국 역시 또 지금 뭐 그런 걸 그 핵무기 그 우주 선점을 위한 그런 거 저궤도 위성도 쏘고 뭐 비밀 뭐 위성도 지금 개발하고 하는 거 있는데 서로 간에 지금 당신 탓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계속 이렇게 군사 그 선점 경쟁을 합니다. 네. 중국도 여기 지금 뭐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바짝 따라붙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뭐 계속해서 네. 우주를 향해서도 지금 전쟁을 한다. 그렇습니다. 네, 영화 진짜 제목 같네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준비 중인 전술 핵무기 훈련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까? 푸틴이요.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전술 핵무기 사용을 시험하기 위한 훈련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최근에 나토가 점점 더 뭐 파병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제 푸틴이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 전승절 열병식 후에도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전술 핵무기 훈련을 위한 공동 준비를 시작했다 했는데 여기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요. 언제 시작하느냐 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핵무기에 네. 대한 그 러시아도 지금 계속 그 핵 카드를 계속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위성이 실전 배치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파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지금 미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러시아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몇백 개를 그냥 순식간에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파괴를 할 경우는 막 우주 쓰레기가 엄청나게 번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콕 찍어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거기 대응하는 이를테면 미국은 로봇 팔 같은 거 가가지고 확 잡아 끌어당겨서 부시는 뭐 이런 것도 한다는데 지금 그런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네. 백악관의 입장은 뭐 우려는 되지만 어쨌든 아직은 배치되지 않았다. 아직은 배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신들 이제 보도를 정리해 주시는 건데 유럽 극단 정치 유령을 경고하고 우크라 전쟁 이민 급증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다. 이거 뭐 아는 얘기도 이렇게 아는 네. 얘기도 있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주죠 슬로바키아 그 네. 총리 피습해서 지금 뭐 다행히 뭐 생명은 건진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뭐 CNN 같은 언론들이 이게 지금 유럽 정치의 아주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유령이 막 배회를 한다 이런 식의 분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민 급증, 경제에도 지금 전 같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극단 정치 그 유령을 더 배회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양극단으로 가는 정책은 좀 그렇죠. 위험하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런 정치 양극화 뭐 이런 것도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죽이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당시도 그 세르비아 총리가 암살됐죠. 네. 그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민자 급증에 대한 불만, 포퓰리즘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극우 정치가 막 급부상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분석은 어떤 정치적인 중간지대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상실감, 그 다음에 뭔가 나와 다른 것을 말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더 만연한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 나올 동안 유럽의 선거가 있죠. 720명을 선출하는데 지금 이 추세를 보면요. 극우 진영이 뭐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걸로 이제 관측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고 에너지 위기, 불법 이민에 대한 불만, 좌절,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 지정학적 변화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아유
주류 정당은 지긋지긋해. 막 강한 목소리 이제 솔깃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직전에 유럽 같은 그런 그 우려라는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 극단 정치 뭐 이런 분위기에 대한 우려는 비단 유럽만의 얘기가 아니라 좀 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양극화로 자꾸 가는 그런 거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까? 미국 남부에 있는 네. 그 벤츠 공장 노조 결성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차도 엘라바마 공장에서 지금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고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걸 아주 전폭적으로 좀 밀고 있거든요. 네. 그 뉴욕타임스 분석을 보면은 이 벤츠 노조 공장 노조 결성이 좌절되는 바람에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 노조 결성도 쉽지 않게 어려워졌다는 이런 관측을 했습니다. 네. 투표를 진행했는데 뭐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겁니까? 56%가 그 벤츠 공장 노조 결성 투표에서 56%가 반대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는 그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 노조 결성에 지금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제 집중을 할 텐데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시간 대학의 그 경영 교수, 이 사람 이제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에릭 고든 교수인데 현대차 공장 노조 결성이 벤츠 공장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 얘기입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독일보다 노조와 더 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 비해서 한국 경영진이 노조하고 대면하는데 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노조의 좀 적대적인 미국의 남부 분위기도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다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남부 쪽은 공화당세가 강하죠. 그래서 지금 노조 활동을 그 북쪽에 있는 민권운동 세력이라든가 민주당하고 자꾸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다가 엘라바마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제 그 벤츠 노조 결성 좌절된 엘라바마를 비롯해서 공화당 소속 남부 주지사 6명이 최근에 노조 결성이 자동차 일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몰아낸다 이런 식의 그 공개 서한까지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작년에는 잘 나갔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 자동차 빅3 동시 파업하고 4년간 25% 임금 인상 같은 아주 승리를 따냈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네. 현대, 도요타, 혼다 같은 네. 노조가 없는 13개 자동차 회사 노동자 15만 명 대상으로 이제 노조 강력 결성을 독려해 왔는데 조금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이것도 역시 대선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바이든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낙태 이슈로 지지자 결집을 좀 시도해 왔는데 이게 좀 어떤 일이 있나 봅니다. 제대로 좀 잘 먹히지 않는다는 네. 분석입니다. 미국 CBS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낙태 금지법이 이제 시행되고 사실 낙태 금지법에 대한 반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 바이든한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표가 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리조나하고 플로리다에서 최근에 그 실시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두 곳 모두에서 바이든에 앞서는 걸로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두 곳이 또 좀 아이러니하게도 낙태에 대해서 상당히 그 트럼프 바이든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의견을 보여줘 왔는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유가 낙태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경제, 이민, 국경 문제 이쪽이 훨씬 더 대선 쟁점에서 그게 순위가 더 위이기 때문에 낙태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밀린다는 겁니다. 중요도가 경제나 이민에 있다. 그래서 백악관 바람과는 달리 낙태 이슈가 크게 쟁점화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요 얘기까지 하죠. 한국이 화석연료에 투입한 공적 금융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요. 상당한데요. 연합인포맥스가 어제 그 미국 기후 연구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가 그 공적 금융이 100억 달러, 한 13조 원이 넘는 돈을 화석연료에 투자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캐나다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 전에 지난해는 3위였는데 일본 제체가 2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위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이쪽 환경 NGO들 분석은 각국이 재생에너지
투자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바람에 한국이 이렇게 좀 등 떠밀려 가지고 순위가 올라간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갔다는 건 화석 연료에 투입된 돈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많다. 지금 보니까 그 같은 기간 그 한국 공적 금융 투자,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청정 에너지 쪽에 간 거에 뭐 화석 연료 투자의 1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 단체, 그 환경 단체들이 이제 G7 장관 회의 앞두고 G7이 좀 한국에 압력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전 세계 흐름으로 따지면 요 순위가 좀 내려와야 그렇죠. 맞는 거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